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좀 식상해요. 그 단어 자체가 식상할 정도로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고령화가 돼서 그 연세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은 거의 십수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때 실버라는 용어를 또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버 산업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내가 늙었다는 거냐. 70이면 청춘 아니냐. 뭐 연애는 70부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였던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로 이쪽을 또 선택하셨던 것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서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걸로 실버 산업을 이제 지칭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례를 보다 보면은 이제 적용하는 그 소비층이 대부분 실버 산업인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동안 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 거니까 이제 이들에 대한 뭐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있었지만 실제 그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VR 기술 같은 것도 이미 나온 지는 수년 전부터 나와 있지만 저희가 뭐 코로나19 상황이 없었으면은 뭐 아바타로 회의하자고 하면은 아무도 안 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실버 산업도 이게 당장 고려할 만한 소비층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 이들이 이런 기술이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빠른 소비층이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들이 주류 소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왔고 그러면은 이들의 니즈나 소비 습성에 맞춘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인해서 가장 취약해진 계층이 이제 고령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대다수가 이제 뭐 요양원에서 숨졌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들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실버 산업이라 그러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제가 봐도 되게 올드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쓰는 사람들이 과연 저걸 만족하면서 쓸까 아니면 내가 이걸 사용한다는 게 내가 늙었다는 거에 그냥 징표가 아닐까 오히려 안 쓰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비즈니스 트렌드로 잡힌다는 거는 이건 괜찮다 싶은 사례가 좀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이제 폴란드에서 온 사례인데 레깅스예요. 레깅스요? 네, 시니어를 위한 레깅스. 그러니까 레깅스가 몸에 딱 달라붙잖아요. 근데 그걸 입으면은 제 걸음걸이랑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이제 올바른 걸음걸이 습관을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꼭 어른뿐만 아니라 다리 걸음걸이로 인해서 허리가 안 좋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어른들한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버 산업 대상 사례로는 소개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그거는 진짜 내가 실버라는 느낌 없이 많이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또 레깅스가 사실 여성분들은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편하거든요. 편한데 약간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입는 어떤 옷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도 뭐 등산을 하거나 움직이고 이렇게 산책을 다니시고 이럴 때가 많으실 텐데 자신 있게 레깅스 패션 도전하셔도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웨어러블이 같이 돼 있다는 거죠. 기능이 첨가된. 좀 더 젊게 이제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으면서도 이런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실버 산업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 고령 사회가 된다는 게 단순히 고령 사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산이 많아요. 돈을 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물론 양극화가 심하긴 하지만 돈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였어요. 이렇게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시장에 안 풀리게 되는 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베 정부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성세를 깎아주겠다. 왜냐하면 그때 웃겼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했더니 애가 노인이야. 그러니까 또 소비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분들이 점점 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분들 니즈에 맞는 그런 소비와 어떤 첨단 기술이 함께 접목된 산업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우리가 일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식 얘기를 해보죠. 음식은 사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제일 큰 고민은 그거죠. 점심에 뭐 먹지?
음식은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음식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럼요. 저희 이제 직장인 말씀하셨으니까 예. 가장 먼저 지금 회식 문화부터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회 관계를 위해서 이루어지던 그 식소비가 최근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관계도 약해지는데 반대로 또 건강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제 비건 소비라고 해서 뭐 환경과 내 몸에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은 사용하거나 뭐 먹거나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비건은 육식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체 육이라던가 대체 해산물, 최근에는 뭐 대체 계란, 대체 우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대체한다 해가지고 많은 식품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 그 식품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용화돼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 왜 대체육 그 비욘드 미트 예. 미국 거기 회사가 굉장히 주식도 많이 오르고 많이 예, 올랐죠. 굉장히 작년에 핫했던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계속 핫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 찾은 아이템은 특이하게 독일에서 찾은 아이템인데 예. 무알콜 독주를 찾았습니다. 무알콜 독주? 그러니까 대체 알코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그 위스키 같은 맞습니다. 독주인데 알코올이 없다고요? 네. 독일은 좀 재밌는 게 독일은 뭔가 정석대로 하는 이미지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슈퍼에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무알콜 맥주라던가 무알콜 와인은 저희도 슈퍼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무알콜 럼이라던가 무알콜 위스키라던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술을 즐기고 또 즐기더라도 또 소규모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즐기는 이런 모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건강에도 좋고 근데 맛있게 그냥 재밌게 즐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위스키의 향을 가져와서 맛있는 칵테일로 만들어 마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사실 술이 독하다라는 얘기는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얘기랑 같은 개념으로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무알콜 맥주는 이렇게 안 독한 술인데 네. 무알콜인데 맛은 독주. 위스키 네, 맛이 난다는. 맞습니다. 야, 우리 회식 한번 할까요? 무알콜 독주로?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이제 술이냐 버럭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화 날라 그랬어요. 네, 약간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데라는 눈빛을 저한테 계속 보내신 거를. 그러니까 세모난 네모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무알콜 느낄 수 독주라니. 있는데, 저 MZ 세대를 또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끄트머리에 하나 걸쳐 있다고 MZ M세대. 예. 또 즐기는 것도 좋은데 일단 몸에 안 좋으면 싫더라고요. 일단 위스키 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은 이제 속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것보다 향을 즐기면서 또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재밌게 마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색다른 음식이라기보다 색다른 발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스키를 즐기는데 안 독한 걸 마시고 싶다는 건 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그 지금도 여전히 용납을 못 하고 계세요. 예, 하지만 트렌드는 트렌드니까 못 따라가야 되겠죠. 아, 대체육.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지만 고기가 주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롭고 싶은 분들이 약간 대체육을 찾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싶지만 알코올이 주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그 보리차에다가 탄산을 넣은 것 같은 무알콜 맥주가 아니라 그 진짜 위스키의 향과 어떤 풍미를 느낄 수 있는지만 알코올의 해는 없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이것도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물론 자주 먹진 않겠지만. 독일에서 그 주류 판매하는 그 판매원 저희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이제 판매원에 따르면 이렇게 그게 무슨 술이야 하면서 한번 호기심으로 마셔볼게요 해서 구매했다가 계속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의류의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 패션이라는 게 뭐 새로운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패션에 대한 트렌드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얼마나 멋있게 입느냐, 그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이번에 제시해 주셨던 의류 트렌드는 이 디자인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트렌드 책을 다룬다고 해서 어떤 패션 트렌드 이런 걸 전망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책을 낸 지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그때부터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나오는지를 항상 소개를 해왔는데 예. 올해 이제 패션을 언급하게 된 거는 패션 산업이 워낙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새 옷을 사지 않는 게 트렌드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비건 소비랑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데 새 옷을 사서 유행에 따라가는 것보다 중고 옷을 사가지고 그걸 멋지게 표현하는 게 그게 또 경쟁력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저도 이 옷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의 교복처럼 입고 있는데 저 단체 경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거 3종 세트라는 거. 그래서 환경에도 좋고 이제 자기 표현에도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인식이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패션 산업은 환경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리셀러 시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꼭 리셀러뿐만 아니라 업사이클이라던가 이런 건데 저희가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좀 더 업사이클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의류를 폐기 처리할 때는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옷감과 그런 부자재들, 뭐 단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옷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재활용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특수 처리된 실을 사용해가지고 옷을 만들 때부터 그 실을 사용하면은 그냥 폐기할 때 그냥 오븐에 넣어서 굽기만 하면 옷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옷감하고 그 부자재들이. 그러면 훨씬 그 옷감을 재활용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옷감 따로 재활용할 수 있고 네네. 단추 따로 재활용할 수 있고 네네. 이거 옛날에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재활용을 못했었는데 네, 폐기되던 것들을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재활용을 염두에 둔 생산 방식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와있던 부자재들은 다시 옷을 새로 만드는 데 활용할 그렇죠. 수도 있는. 옷감 같은 거는 특히 재활용하기가 쉬운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순환 경제 시스템의 맞습니다. 한 네네. 고리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패션에다가 블록체인을 결합해가지고 그놈은 블록체인은 이렇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왜요? 블록체인으로 엮어서 옷을 만든대요? 패션 산업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공정무역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내가 입은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걸 이제 호주의 사례인데 호주에서 이제 목화를 재배하는 이제 사업자가 자기는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목화를 재배하고 이게 패션 산업에 도움이 되길 원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가의 제품들과 섞이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소비자들은 또 내가 산 옷이 이제 환경에 얼만큼 부담을 줬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쵸.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목화 재배부터 최종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저는 갑자기 이 얘기 들었을 때 그 미술품 NFT가 생각이 났는데 미술품 NFT가 진품하고 복사본이 똑같잖아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은데 여기에 NFT 메타데이터를 붙여서 이건 사실 진품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똑같은 변화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여기다가 NFT 코드를 부여를 해서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자체로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의류 산업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 되려면 예전에 그 에르메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정도 돼야 생산 과정의 어떤 프리미엄을 소비 과정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이제 정말 그 면화 하나를 누가 만들었느냐까지도 블록체인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환경산업 중에 또 이렇게 다양한 환경산업이 있는데 그중에 물산업을 트렌드로 꼽으셨어요. 이제 물산업 관련해서 좀 어떤 산업 트렌드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뭐 지구의 뭐 70%가 물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인구가 공유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중에서 0.007%밖에 이제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이제 물인데 오염으로 인해서 더 부족해지는 거죠. 이제 물을 확보하는 비즈니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비즈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 차원의 비즈니스는 저희가 작년 요책에서는 그 버려지는 포도즙으로 생수를 만든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포도즙도 어쨌든 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그쵸. 정수하고 해서 야채와 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생수를 이제 호주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에서 생수를 만들어내는 공수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공기에서 생수를 만든다고요? 네, 이제 공기 중에도 수분이 이제 항상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뭐 당장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예.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제 이 개발하신 분도 자기가 어릴 때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11층에 살았는데 그 11층까지 매일매일 생수를 들어 나르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수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실제 이제 제품화한 게 이제 그 아크보라는 공수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작년에 대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보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가뭄이 네. 되게 심각했었어요, 대만. 그래갖고 네. TSMC에서도 물을 못 구해가지고 반도체를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코로나19보다 다른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 때 대만은 오히려 가뭄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더 긴급한 문제가 되다 보니 이 제품이 더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기후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꼭 국내에다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만들어서 네네. 물 부족 국가에다가 수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꼭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뭐 해양 청소 로봇 같은 것들은 좀 많이 해양 청소 로봇? 네, 바다를 이제 청소하는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그건 홍콩의 사례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뭐 삼면이 바다에 쌓여 있고 또 예.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쓰레기 섬이라고 있어요. 태평양에 가면은 진짜 섬보다 더 넓은 지역에 이렇게 해류가 모여서 만들어낸, 쓰레기가 만들어져 갖고 거기가 완전히 섬처럼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사람이 치울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국제기금을 함께 모아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치워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치우기 힘들 때는 로봇들도 꽤 많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치유와 놀이, 일상, 그리고 공존이라는 주제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년도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강 차장님께서 이렇게 작년에도 이 책을 만드셨었을 거고 올해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그 트렌드들을 이렇게 함께 보셨을 때 좀 느껴지는 그런 그 감상, 총평 뭐 이런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는 솔직히 조금 퀘스천 마크가 확실히 있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가지만 비대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선 그때는 책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다만 올라간 이제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 인식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는 좀 더 명확하게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인해 달라지는 곳에 이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부터 이제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산업화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코로나라는 그 전 세계적인 사태가 그 기술들을 접목해서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곳에 좀 빠르게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즈니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작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면 어떤 산업이 펼쳐질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달라진 트렌드에서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적인 성공과 아니면 투자의 수익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을 가지고 코트라의 그 강민정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